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손실 그리고 효율. 저 앞에서 우리가 실측 효율이냐 규약 효율이냐 이런 말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렇게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들어오는 것을 입력,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을 출력,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것을 손실이라고 할 때 이 세 개의 상관관계를 효율적 측면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실측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측정하는 효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입력분의 어떻게 출력으로 나타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입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낼 때 전동기라든지 발전기는 이 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측 효율 말고 이 규약 효율이라는 걸 쓰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규약 효율에서는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기 때문에 입력이 두 번 나오게 되는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로,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두 번 들어가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여기 규약 효율을 설명했었죠.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이 변압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변압기 역시 이 발전기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출력되는 전기이기 때문에 규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변압기에서의 규약 효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여기서 손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손실은 어떻게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계부를 한번 쓴다고 해보죠.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뭐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돈을 절약하고 내가 입출 내역을 알게 되는 가계부를 쓰려면은 입력, 내가 받았던 돈이 손실, 어디에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조금 더 분석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실에는 크게 두 가지 손실이 있게 돼요. 어떤 손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가계부를 쓸 때 내가 지출하는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계속 나가는 손실인 고정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조금 변화되는 가변 손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정 손실은 예를 들어 무슨 뭐 보험료라든지 뭐 반값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수품, 생활 필수품을 싸게 되는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정 손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조금 유동성이 있어요. 갑자기 어디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유흥비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뭐 큰 전자제품 같은 걸 샀다. 그런 건 우리가 가변 손실에 들어가는 거죠.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고정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변 손실. 그때 혹시 내가 좀 충동적으로 산 거는 없나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비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마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정 손실과 가변 손실이 있게 돼요. 자, 변압기에서 그러면은 고정 손실과 가변 손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정 손실은 한마디로 이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모두 다 고정 손실이 됩니다. 이 부하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전원을 일단 넣었다 하면은 바로 생기는 손실들이 고정 손실이라고 할 수 있죠. 철에서 생기는 손실로서 대표적으로 큰 것이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과 그 다음에 와류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손실입니다. 그러면은 가변손도 있습니까? 변하는 손실? 네, 가변손도 있습니다. 주로 동에서 발생하는 동손도 이 가변 손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띠 하고 이런 소리도 나고 손으로 이렇게 살짝 만져보게 되면 따뜻하기도 하죠. 이게 다 뭐죠? 다 손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다 손실의 형태가 열이나 이렇게 소리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손실은 어떨 때가 가장 적절한 손실이냐? 이 결론부터 말하면은 고정 손실과 가변 손실이 같을 때가 최대 효율이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실제로 우리가 가변 손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구리에서 당연히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거 P는 I제곱 R처럼요. 그래서 이 전류가 클수록 손실도 많아지게 돼서 고정 손실에서 이야기거리가 조금 있지 이 가변 손실에서는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정 손실 중에서 철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일단 변압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철 덩어리를 놓고 그 철 덩어리를 제가 구리선으로 이렇게 감아서 전기를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전자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 변압기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하얀색으로 만든 게 이게 철인데 여기서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철손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철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손실이 있느냐? 일단은 히스테리시스 손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교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조금 있다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로.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원래 만들어졌던 것과 지금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상쇄되지 않겠습니까? 상쇄되게 되면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또 자기장의 특성상 전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전원을 끈다고 해서 자기장이 완전히 한 번에 딱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반대편에 전압을 걸게 되면은 그 조금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없애는데 역시 에너지가 필요해서 우리가 역시 그것도 손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숫대야를 놓고 물을 막 이렇게 세수를 하다가 바로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여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숫대야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집어넣게 됐어요. 물을 집어넣고 손으로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막 돌립니다. 손을 놓고 막 돌려요. 그럼 손을 딱 뗐어요. 그럼 물이 딱 멈추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나요? 원래 남아있던 힘에 의해서 계속 돌죠. 그쵸? 근데 제가 만약에 이때 반대로 돌리고 싶어요. 반대로 돌리고 싶으면은 손을 다시 집어넣고 이제 반대로 돌려볼게요.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반대로 돌리자마자 바로 반대로 돌아가나요? 아니요. 아까 원래 돌아가던 게 어떻게 되지? 일단 상쇄되죠. 상쇄돼서 어느 정도 상쇄된 다음에 다시 반대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또 이제 그러면은 흰색처럼 반대로 돌아가다가 다시 노란색처럼 돌리고 싶어요. 그럼 다시 손을 놓고 돌리자마자 돌아가나요? 아니요. 상쇄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쏟은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처음에는 원래 돌아가려고 하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만큼은 손실이 되게 되는 거죠. 역시 히스테리시스 손이 바로 이겁니다. 원래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었을 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원을 껐다고 하더라도 자기장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편 전류를 걸었을 때 원래 남아있던 전류를 상쇄시키고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손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1초에 몇 번? 60번 계속 발생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로축, 여기 종축을 B, 자속 밀도라고 하고요. 가로축을 H, 이거를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기장의 세기, 전류를 처음에 가해주게 되면은 자속 밀도는 처음에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다가 어느 정도 자기장의 세기를 더 세게 하더라도 자속 밀도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 즉 전기를 끄더라도 자속 밀도는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요 정도 자속이 남아있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잔류자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요, 이 반대편 마이너스 H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걸어주게 되면 요렇게 가서 이제 더 걸어주게 되면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더 커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끈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되고요. 마이너스 B, 자속 밀도가 반대로 돼 있어서 남아있게 되고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더 키우게 되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계속 이렇게 돌게 돼요.
계속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 면적이 어떤 거를 뜻하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더 줄어드는 거죠.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뭘까요? 전원을 꺼버리게 되면 자속 밀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만나는 유축,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우리가 잔류작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0으로 하더라도 남아있는 자속의 크기.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자속 밀도를 0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이 반대 극성의 자기장의 세기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힘을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외워야 되느냐? 자, 횡. 따라해볼까요? 횡, 보, 종, 잔. 횡축과 만나는 점이 뭐냐? 보자력. 종축과 만나는 점이 뭐냐? 잔류작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횡축 자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장의 세기. 종축 자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자속 밀도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히스테리시스 손은 어떻게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느냐? 히스테리시스 손은 이렇게 P, 손실은 손실인데 히스테리시스 손은 최대 자속 밀도에 어떻게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주파수에도 비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히스테리시손의 손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기장의 이력서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테리시손이 아니라 이제 와류손 이야기를 해볼게요. 와류손. 여기 있는 철판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얇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두껍죠. 두꺼운 철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두꺼운 철판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여기에 자속 파이가 지나가게 될 때 이 자속이 또 주변에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는 자기장을 만들지만 자기는 다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철심에 만약에 자속 파이가 지나가게 된다면 이 자속 파이로 말미암아 다시 그 주변에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영장 혹시 가보셨나요? 수영 선수가 막 수영하게 되면은 수영하게 되면 내 주변에 물결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물결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큰 문제입니까? 대수입니까? 문제죠. 왜? 옆에 지나가는 자속이 이 전류 때문에 흐름을 방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와류라고 하고요. 다른 이름으로 한글로는요,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맴돈다고 해서요. 이거 이제 영어로는 에디 커런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류소는 그러면은 주파수가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와류손, 에디 커런트는 PE는 무엇에 비례하게 되냐면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철판의 두께에 비례하게 되고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이 히스테리손과 와류손이 이렇게 전기의 손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철손의 약 80%는요, 히스테리손이에요. 나머지 20%가 와류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히스테리스손과 와류손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죠. 히스테리스손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전기를 끊었을 때 자속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의 성분을 줄이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히스테리손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을 100%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규소 강판을 사용합니다. 규소 강판을 약 한 4% 정도 들어가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수영장에서 내가 막 지나가게 될 때 옆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는 이렇게 부표 같은 게 떠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철판을 덩어리로 통짜리 쓰지 않고 얇게 썰린 철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압기나 발전기나 전동기의 철심을 보게 되면은 이게 통짜리가 아니라 이게 얇게 썰려진 것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성층한다라고 해요. 철판을 통짜리 쓰지 않고 성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와류손을 줄이는 거죠. 자, 규소광판을 사용한다. 왜요? 규소광판을 사용한다. 왜? 히스테리손을 줄이기 위해서. 다
규소강판을 성층한다. 얇게 썰어서 쌓는다. 왜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강판을 성층한다. 왜요? 무엇을 줄이기 위해서?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변압기의 손실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자, 거기 교재 이제 그림 2-4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있고 요 밑에 어떤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때 전압이 일정할 경우라고 돼 있어요. 전압이 일정할 경우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히스테리손이 감소하게 되고 철손이 감소하게 된다.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히스테리손이 증가하게 되고 철손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 별표 하나씩 좀 표시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부하 손실의 측정이라고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손실을 측정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단락 시험 있게 되고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뭐 단락 시험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무슨 손실을 측정하게 되냐면요. 여기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게 되고 변압기의 1차 측과 2차 측이 있게 되는데 이 변압기 시험 중에 우리가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쇼트시키는 거죠. 여기 1차 측 코일이 감겨 있고 2차 측 코일이 감겨 있게 되는데 2차 측을 이렇게 단락시킵니다. 2차 측 단락시켜서 뭐 합니까? 2차 측 단락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전압을 조금만 걸더라도 급격하게 전격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전격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게 될 때의 전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이걸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이때의 여기다가 전력계를 놓게 되면 이걸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게 됩니다. 임피던스 전압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하가 전격이 걸려 있을 때 변압기의 내부의 전압 강하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쓸 때 얼마만큼 전기를 쓰게 되느냐 이거를 알고 싶은데 이 변압기 용량이 엄청나게 크면은 그걸 다 걸 수 없으니까 2차 측을 단락시킨 다음에 단락 시험을 통해서 1차 측에서 전압을 천천히 올려주게 되는 거죠. 전압을 천천히 올렸을 때 전격이 흐를 때 한 5V 정도가 떨어지는데 알게 되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돌리더라도 그만큼 떨어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게 되고 그때의 전력 손실을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그래서 임피던스 와트 단락 시험 이런 얘기도 있고, 변압기의 등가외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시험이 필요하게 되느냐, 2차 측에 아무것도 안 거는 걸 우리가 무부하 시험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단락 시험이라고 하게 되는데, 무부하 시험에서는 어드미턴스나 철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단락 시험에서는 권선 1, 2차 저항이라든지 동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변압기의 시험 및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를 시험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실부하법. 이게 만약에 100kg짜리라면 100kg를 실제로 거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용량이 큰 변압기 할 때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그래서 반환부하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변압기 2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소비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 철손과 구리손을 공급해서 시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등가부하법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한번 살펴봤고 이제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변압기의 전격 1차 전압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2차 전압에다가 권수 B를 곱하게 된 겁니다. 3번이에요. 2번,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무엇입니까? 변압기는 전기를 뽑아낼 때 쓰는 거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출력이 2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3번, 전격 2차 전압과 주파수에 대해서 나타낼 때 변압기의 규약 효율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2번이나 3번이나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다르게 보여질 뿐이죠. 출력이 2번 나와 있는 거 2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4번, 변압기의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동손, 와전류, 히스테리스손 모두 다 손실인데 4번의 기계손, 기계손은 회전하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동기라든지 아니면은 발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기계손이 있지만 변압기는 정지기입니다. 회전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기계손이 없습니다. 5번, 출력 10kW, 효율 80%인 변압기의 손실은 어떻게 되는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효율인데 이게 0.8 나왔다고 하면은 출력이 10이라고 하면은 손실은 얼마냐? 여기 1, 2, 3, 4 하나씩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0.6 한 번 넣어보고 1.1 한 번 넣어보고 2 넣어보고 2.5 넣어보게 되면은 4번 2.5 넣었을 때 0.8 나오게 될 겁니다. 6번, 다음 중 변압기 무부하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부하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철손입니다. 부하손은 동손이고요. 7번,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부하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철심 내부에 생기는 손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손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계산이 잘 안 된다.
도대체 어디서 나간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가계부 쓰는데 자꾸 돈이 안 맞아요. 막 100원, 10원 단위까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손실 처리하게 되죠. 이 전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손실은 그냥 표유부하손이라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표유부하손. 8번 일정 전환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요. 철손도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와류손 증가하죠.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히스테리시손도 증가하죠. 그런데 전압이 일정하게 될 때는요. 최대 자속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철소는 감소하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설명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과 만나는 점은 땡땡,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작이고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이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0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각각 가로축은 자기장의 세기, 세로축은 자속 밀도를 나타내죠. 2번이죠. 11번 히스테리시스는 최대 자속 밀도 및 주파수에 각각 몇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가? 최대 자속 밀도, 주파수, 여기 지금 주파수 나와 있게 되고 최대 자속 밀도 나와 있는데 최대 자속 밀도 2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는 스테인메츠식이라고 해서 1.6에서 2배가 되는 겁니다. 1.6배, 2배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유도식이 아니라 실험식이에요. 실험에서 나온 식이어서 1.6도 맞고 2도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는 언제냐?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1번이에요. 다음 13번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자, 손실에는 철손과 동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철손에는 뭐가 있어요? 히스테리시스손. 다음에는 와류손이 있죠.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 와류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층한다. 얇게 썰어서 삶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죠. 14번 전기기기의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는 뭐냐? 와류손을 줄이기 위한 거죠. 15번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로서 철의 함유량은 얼마냐? 규소를 약 4% 정도 넣으니까 철은 약 96%가 됩니다. 16번 변압기의 철심의 두께를 2배로 하면 와류손은 약 몇 배가 되는가? 여기 와류손에서 철심의 두께 어떻게 된다고 그랬을까?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철심을 2배로 하게 되면은 와류손은 몇 배가 됩니까? 이거는 4배가 돼요. 반대로 2분의 1로 줄이게 되면 4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게 썰어서 쌓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배로 하게 되면 4배가 된다. 4번이죠. 17번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거는 4번의 절연 내력. 이거는 설비할 때 잠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연 내력은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18번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4번의 극성 시험. 상관없어요. 19번 변압기 등가외로 작성에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그 다음에 저항 측정 시험 이런 걸 알아야지 저항이라든지 리액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3번의 반환 부하 시험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부하 시험이죠. 20번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법이 아닌 것은 3번의 단락 시험 관계없어요. 21번에 변압기 2차 측을 개방하였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여자 임피던스. 22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락 시험에서 구하는 거죠.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하를 얘기합니다. 답은 1번이죠. 23번 다음 중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 단락 시험이 가장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변압기의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직류기에서 손실, 효율 이런 얘기 나오게 됐는데 또 나오게 되니까 반갑기도 하네요. 그런데 무조건 히스테리시스손, 그 다음에 와류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기 이론에서 막 복잡한 수식 써서 한 문제 맞추는 것도 한 문제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규소강판 성층 한 문제 맞추는 것도 역시 똑같은 점수의 한 문제입니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